전쟁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나지 않은 듯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년간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았고 학교는 폐쇄됐으며 거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학자가 한국의 대학으로부터 방문 연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한국. 서울의 겨울은 조용했습니다. 폭격도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훈련된 침착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외국인 학자가 6개월간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준비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쟁학자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가까이 다가왔을 땐 학자란 타이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제가 지내는 곳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하르키우에 사는 형에게선 한밤중에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갈 생각은 있냐?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리로는 애써 믿었지만 심장이 거짓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며칠 전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보낸 방문 연구 초청장이었죠. 전쟁 스트레스 회피용 해외 연수. 외국으로 도망치는 지식인.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 나라를 나가야 한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아니, 도망을 쌌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지도를 펴놓고 포탄 사거리를 계산하던 손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곤 연구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한국에 연구차 갑니다. 그 말을 입에 올릴 때 스스로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작은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은 괜찮을지도 몰라. 폴란드를 경유한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겨울은 차분했어요. 전쟁의 그림자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뉴스에서 보던 긴장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저는 마주쳤습니다. 검정색 점퍼에 흙먼지 묻은 군복 바지. 처음엔 현역 군인이라 생각했는데 손엔 테이크아웃 커피가 들려 있었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칸에 군복 바지 입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한국인 동료에게 물었죠. 혹시 오늘 아침에 무슨 군사행동이 있었나요? 그는 웃더군요. 예비군이요.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전쟁도 없는데 민간인이 군복 입고 평일 아침 훈련을 간다고요? 이 나라는 전쟁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시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이죠.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연구실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제 스마트폰이 쩌렁쩌렁 울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죠. 국가안전시스템 알림. 서울시 강북구 지역 화재 연기로 인한 대기 질악화. 마스크 착용 권장. 외출 자제 요망. 아, 놀랐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제 옆에 앉은 동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소란스럽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어요. 편의점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둘이 말하더군요. 화재 경보 뜬 거 봤지? 요즘 진짜 잦다. 우리 쪽은 아니니까 괜찮아. 표정은 태연했고 말투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경보가 뜨면 사람들부터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게 미사일이든 정전이든 모두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곤 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경보는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았고 모두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패턴화된 반응이었죠. 며칠 후 한국 친구의 초대로 근처 동사무소에서 열린 지역 커뮤니티 설명회를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주민 대상의 생활 안전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를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지하철 사고 시 어느 방향으로 먼저 대피해야 하는지,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의 대처 순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국가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결국 시민 개개인의 몫입니다. 이 나라는 국가 시스템만 튼튼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 하나하나가 마치 훈련된 듯 움직였고 그 훈련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평소의 생활, 말투, 반응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인터넷 뉴스에서 화재 사고 영상을 봤습니다. 직원이 안전모를 쓰고 동료의 팔을 붙잡아 끌고 나오는 CCTV 영상이었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게 바로 이 나라 국민의 훈련 방식이었어요.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본능처럼 해내는 훈련.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방어력은 군사 무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총 없이 움직이는 이 사람들의 예방 반사는 그 어떤 철조망보다 단단했고 어떤 장갑차보다도 신속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한국 친구의 소개로 중학교에서 열리는 보건교육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어요. 이 학교는 방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위기 대응 시스템 분석 과제 대상지 중 하나였고 한국 공교육이 위기 대응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분석하는데 핵심 사례가 될 수 있었죠. 그날 수업 주제는 AED 사용법이었습니다. 즉,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실습시키는 교육이었죠.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에게 그런 장비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교사는 말했어요. 심정지가 왔을 때 3분 안에 이 기계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그러자 한 남학생이 아무 주저 없이 나섰고 정확하게 가슴 압박 위치를 짚은 다음 훈련용 AED의 패드를 열고 인체 모형에 부착했습니다.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기계음이 울리자 아이들이 일제히 뒷걸음질을 쳤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반응이 너무 정확했죠. 여러분, 오늘 배운 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교사의 말이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교육을 받을 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숨을 수 있는지만 배웠습니다. 폭격을 피하는 방법, 매복을 피하는 이동 경로, 대피소 위치. 하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그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지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게 문화의 차이였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시민을 키우는 나라. 그 사이엔 숫자도 예산도 아닌 방향성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저는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왜 중학생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시나요? 그분은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어른들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기는 늘 어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학교 복도 구석마다 설치된 AED 기계, 복장 체크 대신 위기 시 역할 분담이 적힌 게시판, 수업 시간 외에도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한 위기 대응 체험 프로그램. 모두가 그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역사 안에서 AED 기계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전엔 그냥 벽에 붙은 상자로만 여겼던 그 장비가 이젠 하나의 국가 철학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에게 공포를 각인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조용히 나눠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책임을 아이들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학교 도서관이 휴관이라 근처 작은 김치찌개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었죠. 테이블이 좁아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과 합석하게 됐는데 그날 그분에게서 한국의 기억력이란 무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묵묵히 식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휴대폰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황을 보고 있던 걸 눈치채셨는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젊은 양반,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저는 간단히 우크라이나 학자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자 그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겪었어요. 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댈 정부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땐 하루 세끼보다 한 번에 살아남기가 더 귀했어요. 그분은 서울이 폐허였던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옥상에 숯을 피워 밥을 지으려다 폭격 경보에 들고 뛰어내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도 누굴 탓하기보단 우리가 서로 끌어안았죠. 국가 그런 거 우릴 챙겨줄 여유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켰죠. 순간 무언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데이터로 기록하지만 그들은 몸과 뼛속 깊이 각인된 감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한국 사회의 유령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라 조용한 근육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그분은 또 말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예비군이잖아요. 우린 기억이 무기였어요. 그게 예비군보다 강해요. 한국은 국방비로만 단단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기억의 두께로 단련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책에 적힌 게 아니라 밥 한 끼 먹으러 들어간 식당, 오래된 어르신의 말 한마디 속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고도 전쟁을 기억 속에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의 구석구석에 분산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망각하지 않는 민간인들이다. 그리고 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있는 순간 전쟁은 반복된다는 걸.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전라북도 정읍,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반. 이 작은 도시에서 저는 제 두 눈을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은 중앙만큼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저조차 그런 선입견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의 재난 대응 시범마을을 본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깨졌어요. 상동 2구라는 평범한 동네였어요. 주로 노년층이 많은 주택가였고 초등학교와 작은 시장, 동사무소가 한 블록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동네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돼 있더군요. 마을회관엔 동네 전체를 조감도로 본 상황판이 있었어요. 거기엔 어르신 1인 가구, 장애인 가정, 유모차 이용 가구까지 표시돼 있었죠. 심지어 대피소까지 걸리는 시간과 동선을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 군사작전 지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밀했어요. 그날은 실제 훈련이 있던 날이었어요. 드론을 이용한 대피방송 훈련, 노후가스관 화재 모해 대응,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실제로 뛰어다니며 동네 어르신을 대피시키는 훈련까지요. 그 모든 것이 놀랍도록 조용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60대 남성분의 말이었어요. 여기선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우린 누구 하나가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가 바로 따라가요. 그게 우리 마을 방식이에요. 그분은 마치 소대장을 지휘하는 장군 같았어요. 하지만 제복도 훈장도 없는 민간인이었죠. 마을 동장님은 저를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시스템은 같은데요. 여기 사람들은 더 절박하게 배워요. 서울은 지원이 오겠지만 우린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국가가 도와주기 전에 자기들끼리 버텨야 한다는 자각. 그게 이들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빵과 물을 돌리며 노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우리 태웅이 덕에 살았다. 그 따뜻한 말 속엔 놀라운 생존 본능이 숨어 있었어요. 이건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군대보다 민첩하고 실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방어력은 GDP나 군사장비로 재면 안 된다고 믿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 단위로 작동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정읍의 마을 훈련이 인상 깊었던 며칠 후 다음 일정으로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목포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이곳은 인구 25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입구 오른편엔 커다란 디지털 대피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전원 대피 경로, 정전시 응급 전원 체계, 비상시 권역 병상 분산 매뉴얼. 이건 마치 의료작전 본부 같았죠. 병원 행정팀 팀장이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의료기관이지만 비상시에는 목포권 전체의 생존 허브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어요.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재난대비의료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응급실만이 아니라 화재, 산사태, 감염병, 심지어 군사 도발까지 포함한 위기 상황에 대해 상황 대응실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 저는 모의 훈련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관제실에서 상황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병상을 재편하고 장비와 인력 동선을 재정렬하고 도서지역 환자 수송 시나리오를 적용해 작동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무전기와 전화, 전광판, 스마트패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훈련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 방사선사, 시설팀, 심지어 청소 담당자까지. 누구 하나 소외된 사람이 없었고 각자 위치에서 작전을 수행하듯 움직였습니다. 팀장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해야 해요. 그러고 보니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병원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병원을 방어선의 일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병동 끝 복도에서 만난 한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 오면 제일 먼저 ICU 병상 확보부터 해요. 아이들이랑 고령 환자들은 산책로 맞은편 건물로 옮겨요. 우리만 아는 암호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짝 웃으며 덧붙였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도 괜찮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은 무기를 앞세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방식이 군사작전보다 더 정교했죠. 이건 강대국이 흉내낼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죽지 않도록 설계된 사회. 그것이 한국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2024년 2월 말 여수. 방문연구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저는 해양 관련 자원조사를 이유로 여수시청 인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도시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0도. 그 정도 추위는 우크라이나에선 흔한 일이지만 여수처럼 따뜻한 도시에서 이런 날씨는 재난이었습니다. 아침 7시 20분경 스마트폰에 재난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긴급 한파주의보. 수도 동파주의 및 취약계층 보호 협조 요청. 여수시청. 그때까진 그저 문자 한 줄이었죠. 하지만 1시간도 안 돼요.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본 건 시외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승객 대기실 안엔 노숙인 한 명이 쪼그려 자고 있었고 그 옆에선 한 아주머니가 음료를 놓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NGO나 기관 로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 지나가던 시민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더 놀라웠습니다. 여수 엑스포역 앞. 자율방범대와 적십자 자원봉사자, 지역청년회가 합동으로 설치한 임시 쉼터부스가 작동 중이었어요. 한파 대비용 핫팩, 두꺼운 겉옷, 간단한 빵과 컵라면.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한파주의보 1시간 만에 꾸려진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부스를 관리하던 한 중년 여성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시에서 연락이 왔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년 해요. 날씨만 이렇게 떨어지면 누구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이 움직임에 리더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 호루라기를 불거나 확성기로 통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흘러갔습니다. 한쪽에선 전기난로에 기름을 채우고 누군가는 자식과 함께 손편지로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위기 대응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구에선 지휘 체계가 우선입니다. 지시가 내려와야만 행동할 수 있는 구조.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비공식적 조직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청은 대피소를 정식으로 열었고 방송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짜 대응은 그보다 몇 시간 앞서 있었어요. 지휘관도 없고 행정도 없고 방송도 없는데 이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결국 시스템과 생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명령 없이 움직이는 시민이었습니다. 2024년 5월 논문 초안은 얼추 정리됐고 귀국 준비를 하며 마지막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저는 여전히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올랐습니다. 이 도시도 이 사람들도 모두 태어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 그 평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고요였습니다. 약국 직원은 말했어요. 응급용 약 상자요? 정부에서 권장해서 한 달치씩 미리 챙겨두는 분들 많아요. 마트 점원은 말했죠. 재난 문자 오면 바로 대비해서 진열품 먼저 정리해요.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선 일주일 뒤 있을 지역 통합 방제 훈련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라가 위험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어쩌면 올지도 모를 위기를 마치 매일 일어나는 일처럼 대비하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방문 연구가 끝났습니다. 비행기표는 이미 나흘 전 예매해두었고 인천공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따로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건 가방 안이 아니라 제 가슴 안에 있었거든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서울을 처음 내려다본 장소이자 가장 한국적인 고요한 단단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노인, 음식점 앞줄을 선 시민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웃으며 길을 안내하는 학생까지. 그 누구도 거창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방패라는 걸요.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억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어르신의 침묵 속에서, 지하철 안예비군의 군복에 묻은 땀에서, 중학생들의 AED 훈련에 집중된 눈빛 속에서, 지방의 정전에도 서로를 먼저 챙기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 이 나라는 전쟁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하며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건 탱크도 미사일도 아닌 시민의 훈련된 상식과 공동체의 책임감이었어요.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 이전에 준비된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 봤던 기억의 사회를 우리도 만드는 것부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예언을 찾아왔던 겁니다. 전쟁학자로서 한국이 왜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 했고, 혹시 그 이유가 역사적 직감이나 특별한 전략 문서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 제가 발견한 건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나도 군대가 먼저가 아니었고 정부가 먼저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빨간 불일 때 멈추는 사람들, 눈이 오면 자동으로 빗자루를 드는 사람들, 옆집 어르신에게 오늘은 추우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우리 그런 거 그냥 다들 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일상이 쌓여 이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력은 제가 학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문화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연구하면서 만난 학생에게요. 고마웠어요. 당신이 보여준 이 나라의 모습,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 믿지 않았고, 그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며 하루를 쌓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을 막는 기술보다 국민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있는 내일을 보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미국식 삶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개인의 행복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배워왔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겠죠. 드라마라면 몰라도 현실에서 그런 부모는 없다고 단정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곳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통째로 포기한 사람들,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로 이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오늘날의 한국이 세워졌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것의 뒤에는 이름 없는 수백만 부모들의 피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사회부 수석기자로 일한 지 벌써 20년째죠. 직업상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를 접해왔지만 솔직히 최근 몇 년간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현상은 바로 한류였어요.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수천 명의 10대 팬들이 길거리를 메운 걸 보고 저는 기겁했어요. 이게 뭐지? 아이돌 가수의 열풍은 80년대 비틀즈나 90년대 백스트리트 보이즈 시절에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뭐 그리 다를까 싶었죠. 하지만 점점 한류는 그 범위를 넓혀갔어요. 우리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조차 점심시간마다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기 바빴죠. 심지어 40대 초반 에밀리라는 동료는 이태원 클라스가 인생을 바꿨다며 극찬했습니다.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인데 아무리 그래도 과장 아닐까?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 현대자동차가 좋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드라마와 음악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한국은 이해하기 힘들었죠. 제가 아는 한국은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였거든요. 젊었을 때 미국인들이 아는 아시아는 중국 아니면 일본뿐이었죠. 한국이란 나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존재감 없이 조용히 발전해온 국가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뒤적이고 있던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동료 기자 앨런과 브라이언, 둘 다 50대 초반의 액션, 영화 매니아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브라이언. 어제 드라마 봤어? 내가 눈물이 터지더라니까. 아내가 보기 전에 급히 얼굴을 돌렸어. 나도 그랬지. 진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세다고 누가 알았겠냐? 50대 남성들이, 그것도 무감정의 상징 같은 두 명의 동료가 한국 드라마 보며 눈물까지 흘렸다니.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두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요? 앨런은 신이 난 듯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데이비드, 아직 웬 라이프 기브즈 유텐절인지 안 봤어? 아, 이거 진짜 강력 추천이다. 넷플릭스 켜서 딱 10분만 봐봐. 무조건 보게 될걸. 제목도 웃겼지만 두 남자의 표정이 더 웃겼어요. 액션 영화 매니아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니. 저는 그런 거 별로예요. 특히 가족 얘기, 로맨스, 이런 감성적인 것들은 제 취향 아니거든요. 브라이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눈빛까지 반짝이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 드라마는 그냥 가족 얘기가 아니야. 한국식 인생 드라마라고 해야 하나. 진짜 특별해. 우리 같은 50대 미국 남자들이 이걸 보고 울 줄 누가 알았겠어. 내심 궁금했어요. 이 무뚝뚝한 남자들이 무너질 정도면 얼마나 자극적인 드라마일까? 결국 그날 밤 와인 한 잔 들고 소파에 기대어 넷플릭스를 켰어요. 화면은 제주라는 낯선 섬의 1960년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해녀들, 이상한 방언과 처음 보는 생활 환경. 이걸 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처음 드라마를 볼 땐 솔직히 불편했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을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2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일하며 세상 온갖 일을 겪어봤지만 이런 종류의 감정은 낯설었어요. 도대체 한국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자식에게만 집착하는 거죠? 화면 속에 등장한 광래라는 여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광래는 일찍 남편을 잃고 재혼한 여성이죠. 해녀 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하지만 결국 잠수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운의 캐릭터. 미국 드라마였다면 아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순간 광래는 자기 삶을 찾아 나섰겠죠. 하지만 이 한국 드라마는 정반대였어요. 광래는 딸 애순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죠. 미국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부모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자식의 걱정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드라마 속 광래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런 희생은 과장이야. 이런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죠. 광래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리만큼 현실적이고 진실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제가 알아챌 수 있는 진심을 담은 눈빛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죠? 미국적 사고방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안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불편한데 계속 보고 싶은 감정, 낯설지만 매혹적인 그 어떤 힘이 있었어요. 이런 드라마를 보는 제 자신이 괜히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드라마를 꺼버리려다가 결국 밤늦게 다시 리모컨을 집어든 건 관식이라는 남자 때문이었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땐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미국 드라마의 강인하고 멋진 가장도 아니고 영웅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도 아니었죠. 그저 말수 적고 조용한 전형적인 촌뜨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계속될수록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전부 포기하고 자식과 아내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생하는 그의 모습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독립과 책임감을 가르쳐요. 지나치게 헌신적이면 오히려 의존적인 자녀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죠. 그런데 관식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가족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사람 같았어요. 특히 한 장면이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애순이라는 주인공이 배를 한 척 구매하고 마을에서는 이를 축하하며 잔치를 열고 애순이는 신이 난 모습으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관식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이 남자는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생각했던 행복은 화려하고 개인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었거든요. 관식의 행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히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 속에서만 피어나는 행복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관식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표현은 풍부했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린 시절 제 야구 경기를 보러 오셨을 땐 늘 관중석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잘했어, 데이비드. 우리 아들 최고야. 큰 소리로 외치시며 손뼉을 치셨고 제가 삼진을 당했을 때도 괜찮아. 다음에는 꼭 칠 수 있어. 하며 다정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족 사진도 많이 찍었고 우리 집 앨범엔 제 유년 시절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죠.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분명 사랑의 한 방식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랑엔 늘 전제가 있었어요. 넌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해. 그 말이 꼭 붙어 다녔죠. 아버지는 저를 아끼셨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 깊게 개입하진 않으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날부터 저는 철저히 독립된 존재로 분류됐고 부모님은 다시 당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그게 미국식 부모 사랑의 방식일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삶에 깊이 엮이지 않는 거리두기. 관식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가족 문화의 상징 같았어요. 표현은 서툴고 무뚝뚝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버티며 가족이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존재. 제가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낯설지만 신선한 아버지상이었죠. 관식은 아내 애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내 집이지. 그 평범한 대사가 가슴을 묘하게 두드렸어요.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로맨틱한 표현일 뿐이겠지만 관식의 표정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존재만으로 삶의 모든 의미를 찾는 관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건 제가 미국의 가족 문화 속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실제 한국 부모들은 관식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관식의 모습은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상향이었을까요? 저는 기자입니다. 의문이 생기면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그래서 관식의 행동을 본 후부터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한국 드라마 특유의 과장일까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선 늘 극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관식의 모습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드라마를 잠시 멈추고 컴퓨터 앞에 앉아 구글에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부모의 희생.
검색창에 뜬 결과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뉴스 기사, 논문, 블로그 글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과장된 희생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부모의 희생적 태도를 당연하게 묘사하는 자료가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한국인의 오랜 전통입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낯선 이야기였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건 미국에서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인 희생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대학까진 지원해 주셨지만 졸업 후에는 철저히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니까요. 궁금증은 더 깊어졌어요. 몇몇 학술 논문까지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회학자들이 쓴 논문에서는 한국 부모의 희생 정신을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적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미래이고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제 시선을 확 사로잡은 건 1960년대 한국의 실제 사진 자료들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엔 남루한 옷을 입은 부모들이 있었고 그들은 가난하고 지친 표정이었지만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드라마 속 관식이 겹쳐 보였던 거죠. 제가 그동안 비현실적 희생이라 단정지었던 것이 현실의 반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국가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요. 놀라운 성장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 시대. 부모 세대의 헌신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제야 관식이라는 남자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관식은 드라마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라 그 시대 한국의 평범한 가장들이 가졌던 보편적 모습이었죠. 자녀를 위한 헌신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고 가난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던 한국의 수많은 부모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을 넘어서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깊은 존경과 경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봐온 개인주의적 가치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낯설고 극단적인 희생의 형태가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인터뷰 영상에선 한 노년의 한국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게 부모의 숙명이죠. 그 짧은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말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한 희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관식의 표정과 정확히 같았죠. 묵묵히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오던 관식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표정엔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충동은 저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일주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한국의 모습이 진짜인지 관식 같은 사람들이 정말 존재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관식이라는 남자의 삶이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다시 한번 발동한 거죠. 박물관의 근현대사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관 초입에 놓인 흑백 사진들은 저를 압도했죠. 사진 속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시내와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한 아이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거기서 또 다른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마 속 관식의 얼굴에 항상 있던 헌신의 표정이었죠. 전쟁 직후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살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생존도 버거운 시대였지만 이들은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했죠. 그 순간 저는 관식의 극단적인 희생이 드라마 작가의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왔던 나라였어요. 전시관 중간쯤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피난 시절 일기를 썼던 한 어머니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죠.
나는 굶어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짧은 이 일기 속에 담긴 한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관식과 그의 아내 애순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처음엔 그들의 행동이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저는 그게 그 시대 한국 부모들의 보편적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전시관의 다른 쪽 벽면엔 1960에서 70년대 한국 산업화 당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부모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 사진들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뚜렷한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자신들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옆에서 전시를 보던 한국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지금과 많이 다르죠? 이 시절 우리 부모님도 공장에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모들이 희생하는 게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었나요? 그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흔한 게 아니라 그 시절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가난한 나라에서 자식이 잘 사는 게 부모의 성공이었으니까요. 아마 미국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한텐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말이 저에겐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한국 부모들의 희생이 드라마적 과장이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경험한 일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독립심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자녀가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부모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보상받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이제 저는 관식의 희생정신을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한 어른들을 만나볼 장소로 종로의 한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76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주 7일이요. 쉬는 날이 없었지요.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나가서 자고 있을 때 들어왔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당시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서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었으니까.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들은 풀었으면 했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드라마 속 관식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희생은 관식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녀들의 미래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것도 후회 없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제가 만난 모든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것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던 거예요.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삶의 전부였고 자식의 성공이 그들 삶의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깊게 느끼고 싶어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은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도시였어요. 그 때문인지 도시 곳곳에 전쟁과 가난의 역사가 깊게 남아 있었어요. 부산의 역사를 기록한 작은 기념관에서 저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위에 촘촘히 들어선 판잣집들 사진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제 옆에서 전시를 보던 노신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 이런 곳을 찾아오는 건 흔치 않은데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는 한국 부모들의 희생정신이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행복이 뭔지 모른 채 살았어요. 전쟁 후 지독히 가난했지만 그저 자식들이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삶을 얼마든지 희생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는 먹지 않아도 너희는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노신사는 어릴 적 부산에서 보낸 자신의 기억을 담담히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부두로 나가셨어요. 고된 바닷일을 하시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랄 정도로 매일 묵묵히 일하셨죠.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당신의 삶은 온통 저를 위한 것이었고 본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희생을 꼭 갚겠다고요. 저도 어느새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약속을 지킬 시간은 자꾸만 뒤로 밀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아프신데도 제 걱정만 하시다 돌아가셨죠. 너 괜찮냐? 애들은 잘 크냐? 그 말이 유언이 될 줄. 돌려드리기도 전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참담한 상실감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니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팠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뭔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죠.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신들의 삶은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희생이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가끔은 그분들의 희생이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하고요. 다음날 가이드를 따라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피난민들이 정착해 만든 산동네였는데 지금은 알록달록한 예술마을로 변모했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여전히 가난과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60년대 이 언덕에 살았다는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가난했어요. 물도 없어서 아침 일찍 언덕 아래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했죠. 그래도 우리 애들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글을 모르니까 그게 평생 한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손주 중 둘은 지금 의사와 교사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못 누린 것을 다음 세대는 누리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성공하면 그게 바로 내 성공이니까요. 서울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1960에서 70년대 청계천 주변 판자촌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고 고단해 보였죠. 전쟁 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사진 속 사람들의 마른 얼굴과 눈빛으로 선명히 느낄 수 있었죠. 박물관 안쪽에는 당시 판잣집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에 놓인 낡은 책상 위에는 해진 교과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어린 아이의 필체로 쓴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면서 마음이 깊게 흔들렸어요. 당시 아이들이 느꼈을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부모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희생을 갚아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자라났던 겁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아프고 슬픈 현실이었죠. 퇴직 후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안내원은 전시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마치 옛날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 전까지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시관의 마지막 섹션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성장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한국 부모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꿈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친 수백만 명의 부모들. 드라마 속 관식과 애수는 바로 그런 부모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날 밤 서울의 한 작은 주점에서 저는 한국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설명하자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우리나라에 오셨다고요? 와, 정말 특이한 이유네요.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부모님들의 희생이요. 특히 관식이라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과장된 것 같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이 정말 있었던 거군요. 그 말을 듣자 학생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저와 형제들은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드라마 속 관식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 두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희생의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면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이 도시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모들은 결코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처음으로 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나 문자로 간단히 안부만 전하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비록 제 부모님의 희생이 한국 부모들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분들 역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에서 마주했던 이미지들이 자꾸만 저를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호기심이었어요. 동료들이 추천한 낯선 한국 드라마 한 편이었고 그저 문화적 흥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만난 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 숨쉬는 역사였으며 그 역사를 견뎌낸 부모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드라마를 보러 간 건데 정작 내가 본 건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관식이라는 인물의 희생정신은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한국 부모들이 살아온 역사였어요. 전쟁과 가난을 겪은 나라에서 생존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미국에서 나고 자라며 저는 늘 개인의 성공과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까지 자신을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관식의 모습이 처음엔 터무니없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뒤에야 그 삶이 얼마나 절박한 현실의 반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드라마 하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것은 바로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진짜 사람들이었고 그 역사를 견뎌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